형님.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신 거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어제는 경북 지역 방문했죠. 오늘은 대구를 방문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지만요, 뭐 서로 얼굴을 맞댈 정도로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이 장면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분들의 공통점은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당권 주자들과 회동. 그런데요, 한 명만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상현 의원 이미 앞서 만났고요. 지난 21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만났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두 차례나 홍 시장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차례 모두 홍 시장은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만납니다. 바쁩니다.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원희룡 전 장관 만났잖아요. 굉장히 극찬의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우리 장관님도 출마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고 자, 가르치고 도와주십시오. 대단한 덕담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당대표에 출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이겁니다. 반면에요, 오늘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만남 제안 거절한 내용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렇습니까?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마라.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오지 마라. 25일도 오지 말고 27일도 오지 말고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간단하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한동훈만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생각입니까?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대단히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계시죠. 현명하게요? 현명하게. 현명? 속 좁아 보이게 처신을 하고 좁게.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감이 있어도 공적인 가치를 우선해 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도 2번이나 지냈고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당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문을 넓게 열어놓고 만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마치 사감이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내가 거절했다라고 밝히는 아니, 것은 그리고 너무 티가 나는 게 다른 분도 다 만나고 한 사람만 딱 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것이 홍준표 시장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속이 좁아 보여요. 일단 만나서 같은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해도 해야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 이거 얼마나 폭이 좁아 보입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저렇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척을 하는데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는 그것과 정반대로 나온다. 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구, 경북 쪽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게 결국은 지역별 득표 결과 다 집계가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권역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부적으로는 그게 나옵니다. 공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명시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는데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게 나온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뭐 여권 내에서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진 보시면요. 영상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손을 저렇게 반갑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반갑게 하고 포옹하고 얼굴을 거의 맞댄 상태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이거 일부러 누구 보란 듯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4월달 선거 패배 이후에 홍준표 당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본적인 거부감이구나. 근본적인 거부감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싫어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그래서 저는 뭐 공동의 적을 상대로 두고 연대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예.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더니 자기가 뭐인 양 예. 셀카 하나 찍고 다니더라 이런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예. 이런 비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심한 비판을 했어요. 사냥개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냥개. 문 전 대통령의 사냥개처럼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1000여 명을 잡아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냥개라고 얘기하는 분을 그렇게 한 대통령과는 식사를 하시면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만나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권 행보라고 보기보다는 예. 저는 근본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어떤 당 대표나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이런 행보를 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당장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협량하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협량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행보를 한다는 건 예. 저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니고는 예. 달리 저희가 너무 정무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명하다. 근본적으로 뭔가 싫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모습이 나올 리가 없다. 자, 그럼 거절을 2차례나 당한 한동훈 전 위원장 오늘 질문을 좀 받았어요. 거절 2번 당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분석한 내용도 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도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출마를 시켰겠느냐라고 하면 뻔한 거죠, 이건. 용산에서 이제 출마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으면 나갈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용산하고 그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뭐 한동훈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거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 질문에 지금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하고 최인영 변호사는 답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거절에 머쓱해졌잖아요. 사실은 다른 당권 주자를 다 만났는데 본인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이랬대요. 아니 뭐 본인이 만나기 싫다는데 뭐 뵙기 어렵겠죠. 뭐 그냥 약간 좀 시큰둥하면서도 짧게 그냥 반응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다른 3명 다 만나주고 왜 나는 빼? 이거 뭡니까? 2차례나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속으로 이 2번의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속내가 무엇일까? 이거를 추정해서 써주신 거예요. 자, 2분 쓰셨죠?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요.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잠깐 좀 볼까요? 뭐라고? 아니 화면 카메라를 저를 주시면 안 되고 카메라에 보여주셔. 카메라에. 사실 나도 만나기 싫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들고 설명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는요.
홍준표 시장 만나도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 만나서 싫더라도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리 홍준표 시장이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런데 이 후보, 저 후보 다 만나는데 본인만 만나러 안 가면 그것도 어떻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만나면 홍준표 시장이요 쓴소리만 할 겁니다. 방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총선에 참패한 대표가 다시 나오면 되냐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한동훈 후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차라리 거절해 주는 게 고마웠을 것이다. 그럼 왜 만나자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마지 못해 한 겁니까? 마지 못해서.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예. 속내가 이렇다고 해서 아예 만나지러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좀 거만하고 버릇없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왕따가 돼서 또 본인에게 전체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묘한 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는 만남에 대한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본인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 거절, 이쪽 거절 이렇게 연쇄적 거절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자, 최진년 변호사 쓰셨는데 총선 뒤끝하고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인기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실제 대구 컨벤션 센터에 그 행사가 있었을 때에 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 그때 두 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만날 법도 한데. 예, 올라가면 의례적으로 먼저 그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이게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아마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기 국민의힘 대선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사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 앙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시장에 가서 같이 사진 찍으면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오니까 내가 한동훈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홍준표 시장한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갔더니만 이거 총선 뒤끝인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거절 두 번 하는 거 보니까 뒤끝이 있구만 이 생각을 한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게 본인이 만나고 싫다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실책이다.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한 번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문의 일패가 될 텐데 못 만난다 하니까 그래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껴안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는 협량했는데 지금 최인영 변호사 말씀도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역시 협량 대 협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둘 다 좋은 모습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진짜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막 반기면서 얼굴을 거의 맞대고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시 원희룡 후보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좀 불러올까요? 워낙 제가 전부터 존경해오던 분이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들 생각하시나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제가. 2만 원어치. 아니야.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어때? 이걸로.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김종욱 전 회장과
저거 몇 달 안 됐어요, 지금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저 때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고요. 그 사이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보란 듯이 원희룡 전 장관과 친한 모습이 조금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바라보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서로 쌍방이 필요할 때는 예. 진짜 형제처럼 우애 깊게 그냥 뭐 서로 먹여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그 개항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했던 것은 예. 어떤 형태로든지 쌍방이 만나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겠죠. 그것도 일종의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뭐 원희룡 후보는 계속 사랑받는 분 같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랑받고 그러네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매우 쓸모 있는 후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조금 뭐 전혀 그렇죠. 언론에 그런 얘기 안 나왔었고 예. 본인 스스로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을 밝혔고 예.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특사를 다녀와서 그거 특사 내용을 이제 보고한다라고 해서 만났다고 스스로 밝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난 뒤에 그렇죠. 출마 선언. 그렇죠.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그 특사 그것 때문에 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척점에 선 후보로서의 원희룡 후보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 가격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라는 게 보면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예. 영원한 적도 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게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자들은 개인의 조직과 세력들 간의 갈등과 어떤 경쟁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힘, 예. 이 아래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쯤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갖고 국민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아마 전대 과정에서도 전대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게 닭똥집 서로 먹여주던 사이. 그런데 지금은 뭔가 경쟁자가 된 사이. 묘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요. 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다른 당권자들 다 만났어요.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만 만나자는 걸 2차례나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뭔가 한 전 위원장이 소외되는 모습이 어제 또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몇 군데 내주긴 했습니다만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장경권 의원이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거 행사가요, 세미준입니다. 새로운 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친윤 중심의 최대 외곽 조직,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최대 외곽 조직.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성향도 약간 친윤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초청장 받았습니다. 한동훈 초청장 못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사례가 아주 흡사해요. 세미준 측에서는 초청 안 했다. 한 전 위원장. 위원장 측에서 연락 안 받더라. 안 받는다고 단순히 초청 안 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초청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세미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죠. 화면, 다른 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세미준 회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윤 정부 출범 후에 친윤 외곽 조직으로 발돋움 했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세미나 있었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초청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당권 주자는 다 초청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만 뺀 겁니다. 초청장이 안 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은데 송영훈 의원. 이게 단순히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미준 일단 여권 내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당심의 바로미터, 친윤의 바로미터 뭐 이렇게까지 꼽히거든요. 이거 어떤 곳입니까 여기 정말? 일단 영향력이 적지 않은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이름이 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예. 관계는 없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성향이 있는 당원들의 조직인 것은 맞는데 그 오늘 저 보도가 있고 나서 국민의힘의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저 세미준의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언론에 밝혔는데 초청장은 보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라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 왜 유독 한동훈 캠프에서만 미스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쪽은 캠프가 꾸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의 전언으로는 지금 세미준 회장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만 초청을 못 받은 경우라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소위 이제 친윤 성향의 그 당원들의 조직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 친윤 성향의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바닥에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처럼 그래도 역량 있는 사람이 당을 맡아야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이 넘거든요. 예.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한 80한 2, 3만 명 됐으니까 지금은 총선을 거치면서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일정한 오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직 선거를 할 때 예. 위에서 이렇게 어떤 지령이 내려가면은 쫙 한쪽으로 붙고 이 정도 숫자가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서죠. 80만 명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당원들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당원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리더를 다시 세워서 좀 당원들의 자존심을 추스려달라 이런 예. 욕구가 밑바닥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저게 만약에 초청을 안 한 거라고 하더라도 판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흐름 자체를 크게 뭐 바꾸긴 어렵다 하지만 일단 모습이 묘하잖아요. 뭐 초청장이 갔는데 못 받았든 초청장을 진짜 안 보냈든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거든요,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각 이제 이 당권 주자, 당권 후보들이요. 각각의 이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네, 누가 도와주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지원에 나선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이 꼽히네요. 당내 친윤계가 밀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인용환 의원이 원희룡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나선다는 거예요. 같이. 약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인데 이렇고요. 그리고요. 이용 전 의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렇게 꼽히신 분이죠. 친윤 성향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합니다. 원희룡을 지원할 생각이다. 원 장관은 당정관계 협력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들으면은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어로 두면 당정관계 협력 의지가 약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권보다는 야권에 계신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 좀 물어봐야겠는데 그렇다면은 윤심은 누가 되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또 이렇게 읽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보면은 그 친박 간별사라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친윤 간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막역한 사이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최근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간다는 하마평이 있다가 다시 문체부 차관으로 가신다는 하마평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윤, 반윤, 뭐 친윤 이 구도에서 다 발전을 해서 친한, 반한으로 가더니 이제는 이 구도가 대통령 대 한동훈으로 가는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와이드가 소개됐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륜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흥행이 아니라 혼란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당원과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희용 전 의원 같으신 분들은 좀 자제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좀 걱정을 해주신 겁니까?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자막으로 좀 전해드릴까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과거에도 본인이 삼국지 게임 이런 거 많이 한다는 얘기했는데 그걸 인용을 해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화면 자막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한 얘기예요. 한동훈 삼국지 게임 즐긴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게임을 즐길 때 캐릭터를 고르잖아요. 그 주인공을 본인이 이 캐릭터로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데 본인은 조조나 유비가 아니라 맹획으로 한대요. 맹획.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에 나오는 맹획은 그렇게 주인공격은 아니고요. 굉장히 비주류 인물이고요. 오히려 이 약간 놀림을 당하거나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맹획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볼까요? 비주류 캐릭터에 빗대 당권 쟁취의지 피력한 거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삼국지 게임에 정통하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송영훈 의원께 많이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맹획을 캐릭터로 쓴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이제 일본의 고에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국지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게임으로. 그 삼국지 1부터 나와서 지금 아마 13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한동훈 후보가 73년생이니까 92학번이죠. 그러면 그 시절에는 삼국지 3가 이제 한글판으로 나와서. 그때는 삼국지 3 시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맹획은 시나리오 5부터 등장을 하는데 삼국지 전체에 땅이 한 42개, 시리즈만 좀 다른데 42개에서 45개 정도 돼요. 맹획은 그 서남부 쪽에 땅이 1개 있습니다. 40개 넘는 성 중에서 땅이 1개 있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 유비 진영을 일단 뚫고 나와야 중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획으로 게임을 하면은 유비나 손권, 조조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몇 배 높습니다. 그럼 이게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저런 자신의 게임 성향을 공개한 것은 본인은 쉬운 도전만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렵고 난이도 높은 것에 도전을 해서 이뤄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다. 라는 거를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려운 지금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조조의 삶은 차라리 편하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는데 그만큼 본인은 어려운 도전을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당대회 레이스 자체가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국회 의석수부터 108대 192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 선언에서 그 죽기 딱 좋은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 당대표가 돼서 그 다음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것을 즐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삼국지 이 게임, 과연 삼국지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꽤 있어요. 과거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공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요거 짧게 김주욱 소행정관께. 삼국지 게임을 안 해보셨죠? 예,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맹획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굳이 본인께서 저렇게 과거의 발언상 사극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진다 어차피.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면 뭐하냐. 근데 제갈량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얘기했던 거 성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본인이 해놓고 갑자기 맹획을 이 순간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맹획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셨나? 아니 이제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되셨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다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셨고 능력은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190대 108이 된 상황. 이 상황에서 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저걸 맹획에 비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본인이 저런 캐릭터를 비유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의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가 나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재미는 없는데요. 저런 식으로 역시 왜 뭐 삼국지 게임 얘기 왜 하십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신데 최인정 변호사. 예. 정말 이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젊은 당직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매개로 해서 세대 간의 서로 소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임 얘기하면 젊은 당직자들은 같이 하니까 그렇죠. 알고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하고. 지금 92학번 저희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저도 90학번입니다만 뭐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당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해가지고 이제 더 앞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저희 때부터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세대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젊은 당직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그 얘기를 했는 것이지 거기서 왜 맹획이 나오고 그걸로 해가지고 삼국 통일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별칭이라든가 앞에 붙이는 거는 맹획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맹획 캐릭터를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감도 안 좋아요. 맹획이라는 게 발음이 좀 어렵긴 하네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맹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 게 어제 내가 맹획 캐릭터 일을 한 그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삼국지 게임 자체를 진짜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지 내가 삼국지 캐릭터로서 뭐 조조 뭐 사마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맹획으로 뭘 한다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니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맹획으로 지금 꿈보다 해몽인데 아니 저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본인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 거죠. 대선에 전당대회에 나오셨으면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지 또 그 해석이 대중들한테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좋게 들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막 왜 맹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전을 벌이십니까? 갑자기.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절을 당한 그리고 뭐 초청을 받았는지 중간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 보수 성향 큰 단체 행사에 결국엔 가지 못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맹획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보다 사실 비난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과거부터 최근까지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수사신부 책임자 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간 게 1000명이 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총선 백서치기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또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죠. 가질구라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 찍는다, 어디 가면 셀카 찍는다, 이걸 많은 경우 이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글로써 좀 비판을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2장 준비되어 있는데 총선 패배 책임지고 뭐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당원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원과 국민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지만 한동훈은 이게 생략된 것 같죠? 최인정 변호사? 갑자기 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미남이 셀카 찍으면 괜찮지만 누구는 셀카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까? 고대 동문의 동문 챙기기입니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겁니까? 약간 농담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거의 30년 넘는 동안 정치를 하는 과정에 아마 자기 지지자들이 셀카 찍자고 하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셀카 요청이 그렇게 없는 것은 내가 미남이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세훈 시장 보면 갑자기 미남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64년생이니까 만 이제 70세가 되시는 게 홍준표 시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법조계 신사 가장 미남 중에 정치인 중에 미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세훈 시장 꼽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의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상당 부분 호감을 보이고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셀카 요청하는 분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랑 찍지요가 아니고 오히려 지지자들이 찍자고 하니까 응하는 것뿐인 것이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셀카 노름한다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오히려 부러우니까 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정도 셀카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다음은요.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쓴 표현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표현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게? 점령군, 어린애, 문사냥개, 정체불명 갑툭튀. 그다음에 뭐 철부지부터 초년생, 우리를 괴멸시킨 애. 그렇군요. 황태자 행세, 폐쇄자, 윤그림자. 엄청납니다. 저런 표현들이 그동안 나왔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다음은 문장으로 된 거예요. 대표적인 거. 대권 놀이하며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 찍다 말아먹어. 여기 셀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 문재인의 사냥가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총선 말아먹은 애. 배알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강성규 부위원장. 다시 보니까 뭐 엄청난데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생 많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되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또 낙선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아니 뭐 쉽게 말해서 뭐 인기도 많고 뭐 강남에서 뭐 또 잘 자란 것 같고 또 갑자기 젊은 시간에 소년장 급제해가지고 뭐 검사도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거기에 비대위원장까지 되고 또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선거도 졌는데 또 당대표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셀카 찍자고 하고 본인 인생을 돌아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화가 그러면? 나죠. 좋게 말하면 질투. 화가 난다? 질투를 넘어서 화가 날 법도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괴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굴의 투지로 나 대선 나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 강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은 한동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동훈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반환의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포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송영훈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비판하고 다른 후보는 다 반기면서 또 빼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민심은 모르겠지만 당심에 특히 TK 지역 당심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그 동대구역에 갔었잖아요. 그때 그 기차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그 시민들의 사인 공세에 응했던 적이 있는데 대구 그때가 대구 그게 동대구역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사인을 요청할 때 저 지역의 특성상 또 당심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과연 뭐 홍준표 시장이 시키거나 보내서 왔겠습니까? 그게 대구의 자연스러운 민심인 거고. 그리고 이번 총선 성적만 봐도요. 이번에 대구 경북 25석 중에 무소속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선자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말로 2달 넘게 디스를 해도 우리가 오늘 아마 여론조사 결과도 볼 것 같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보수 표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게 나중에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오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게는 굉장히 가시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묘합니다. 이가 묘해요. 자. 만나자는데도 거절을 연거푸 2번 당했고 그리고 보수 성향 큰 조직의 행사에도 결국에는 못 갔고 이런 모습인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당권 주자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추린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단연 앞서는군요. 63%. 그다음이 원희룡 전 장관 18.1%. 그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각각 8.3, 3.1 이렇게 갑니다. 뭐 압도적이네요.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김종욱 전 행정관. 총선 책임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거리가 벌어졌다. 뭐 전륜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끊임없이 때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약간 분위기상 그런데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이유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꼽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인물적 한계, 예. 좀 국민의힘 내부에 인물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경쟁자가 마땅치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부각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인물로 소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그 효과들을 계속 이어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좀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과 좀 다른 이미지 정치들이 결합되면서 지지율이 높은 측면들이 분명히 그 있는데 다른 이미지라는 건 셀카 같은 이런 걸 좀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스타일리시한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또 뭐 저희 이제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강남 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좀 뭐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결합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미래의 가능성들을 어떤 판단하면서 결집한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함께 성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폭탄을 설치해놨어요. 최혜병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폭탄을 설치해놨는데 이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탈당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뭐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너무 또 지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탈락을 시키게 되면 또 미래가 좀 안 보이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지금 갇혀버리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왜 그 폭탄 두 발을 시작할 때부터 장전을 해놨는지 굳이 어디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의도인지 맹획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60%가 넘어갔으니까요. 뭐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 전당대회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두 분의 목소리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건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살릴 거라는 기대감, 다음 대선에 유력한 주자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또 그보다 많게는 윤 대통령한테 좀 화가 났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금 투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결선 투표에 가면 원나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최윤준 변호사 결선 투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빠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원샷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지지율 같은 거에 좀 영향을 주신 겁니까 지금? 제가 사실 어제 제 고향인 구미에 가서 올 하반기 전국에 관한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한 강의를. 200명이 넘는 분이 들으셨는데 제가 한번 1번, 2번, 3번 하면서 손을 한번 들어봐라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번, 2번, 3번이 누구예요? 당권 주자들 가나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느꼈는데요. 다른 후보도 있으니까 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아무튼 여성들이 많이 손을 드시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예. 제가 약간 의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명히 출마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수평적 당정관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작지만 모집단이 작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TK 지역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게 민심인가? 다만 또 그 반면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서 보수의 어떤 정치 고관여층이 댓글에 보면은 오히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서 뭡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왜 결선 투표가 있기 어렵냐 한다고 하면은 100대 0의 어떤 당심이 100으로 했다고 하면은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가 적을 것 같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인 경선하는 과정에서 20% 정도의 어떤 당심 이외의 어떤 호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로 압도적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은 과반을 훨씬 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선 투표 가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호 의원께는 결선 투표 가능성 짧게 언급해 주시고 가면은 아까 좀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원나연대 이렇게 했는데 그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선 투표는 저도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63%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게 지금 그 당원 8, 그다음에 여론조사 2, 그 경선 룰에 대입을 해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당원에서 한 46.8% 정도 얻으면 결선 투표가 없어요. 저 비율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만약에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유지가 된다면. 다른 정당 지지층들은 빼죠. 그렇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비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47% 정도만 얻어도 결선 투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52%대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달 정도 됐을 때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럴 때에 이제 친윤을 표방한 후보의 득표율이 당심에서 52% 정도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10명 중에 1명만 이완이 돼도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소위 친윤 후보들이 얻을 수 있는 전체 득표. 그런 상황까지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누가 2등을 하더라도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년 전당대회에 도전했었고 23년에는 출마를 못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등, 3등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윤상현 후보가 그 결선 투표 진출 못한다면 그 윤상현 후보가 나경원 또는 원희룡 후보와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열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아직 많이 남아서 뭔지 모른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 활동 많이 한다는데 SNS 여러 가지가 좋은 건데 그걸 다 개설했대요. 이거 다 열어놨대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많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상대로. 이건 뭔가 또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이거 짧게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강성필 위원장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 참모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이 다르지만 만약에 참모라고 가정하면 30초만 드릴게요. 저 SNS에다 무슨 글을 많이 쓰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한정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저는 민생 정책이라든지 대국민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 이미 어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걸 써라. 맞습니다. 큰 걸 써. 그래야지 대선을 준비하는 메시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참모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네. 지금 이 조언을. 괜찮은 얘기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